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 PD입니다. 4월 16일, 바로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나우는 부산의 해상안전 전반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은 해상 안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 PD, 며칠 전에도 선박 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코비호가 돌고래와 부딪혀 표류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거기다 여수에선 음주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선박 사고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인재의 가능성에도 늘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하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을 장담할 순 없겠죠. 세월호 참사 1년, 여객선 안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여객선을 직접 타봤습니다. 부산에는 국내 여객선 한 척과 부산, 일본으로 오가는 국제 여객선 11척이 운행 중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는지 제가 오늘 직접 배를 타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항 2시간 전 화물 선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화물칸에 들어온 컨테이너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는데요. 안전한 항해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컨테이너 결박 작업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봤듯이 화물을 허술하게 결박하면 배가 기울었을 때 화물 전체가 한쪽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컨테이너를 고박하기 위해서 지금 잡는 방법은 이게 이제 밴드 타입 라싱 벨트라 그러는데요. 앞뒤 해 4군데에다가 가운데 2군데 가지고 6군데를 잡게 되겠습니다. 고정 벨트 하나가 견딜 수 있는 무게는 5톤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고정만 하면 배가 기운다 해도 컨테이너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당겨봐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평균 선적되는 화물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총 185TU가량을 실을 수가 있고요. 무게로 따지면 약 한 2,000톤가량 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조타실을 찾았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긴장되긴 이곳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물을 싣는 동안 항해사들은 배의 무게중심에 맞춰 기울기를 수시로 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화물 작업 때문에 배가 좌우로 기울고 있어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에 있는 물탱크, 가장 왼쪽에 있는 물탱크의 물을 펌프랑 밸브를 이용해서 우연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네, 항해 중에도 저희 배는 이 수상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배가 왼쪽으로도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운다. 그때 이제 배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물탱크들을 이용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타각 지시기가 돌고 있습니다. 모든 기기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빼놓지 않고 확인합니다. 이 여객선에는 17개의 구명된 목과 한 척의 고속 구명정이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의 구조와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수시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출항에 앞서서는 고속 구명정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곳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박에 있어서는 여객이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그 한도를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발생 시점에 약 3억 불 정도, 예를 들면 3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될 수 있는데 2015년도 올해 2월 달에는 이 선박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규모를 10억 불, 약 1조까지 올려놨습니다. 3배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업이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이 상법 외에 기업의 어떤 도의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 규정이나 이런 게 좀 변화된 건 없나요? 과거에는 정해져 있는 기간에 정부와 그리고 이제 선급단체에서 이제 점검을 왔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불시 점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불시 점검이 왔을 때에 지적을 받게 되고 출항이 정지가 되고, 그럼 여객선이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늘 점검은 쭉 지속이 돼야지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출항 30분 전 승객들이 여객선에 오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객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Stand by all station. 출항 직전 승무원들은 안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자, 출항합니다. 자, 폭술 온라인 냈고. 네, 출항 시간 15시 15분입니다. 여객 140명, 승무원 51명입니다. 여객선이 출항하면 배 안에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세월호 사고 전에도 안전교육을 해왔지만 달라진 건 승객들의 높은 관심입니다. 사고 이전만 해도 안전교육에 귀 기울이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승객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거네요. 네, 그렇죠. 저도 직접 구명조끼를 입어봤는데요. 가슴 벨트를 알맞게 조이고 허리끈에 매듭을 2번 묶는 등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침몰 사고를 대비한 탈출 요령도 안내가 되는데요. 선박의 비상구와 대피로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승무원들의 지시를 잘 따라 대피한다면 300명 정도의 승객이 대피하는 시간은 2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침착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인광 안내선은 승객 여러분을 무사히 비상구로 인도하오니 침착하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안전교육을 좀 소홀히 하고 안 지킨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로 더 안전에 집중하고 이제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장비 확보가 중요한데요. 선실내 안전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봤습니다. 구명조끼는 객실에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네, 구명조끼는 모든 객실에, 객실 정원에 맞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 열면 뒤쪽에 바로 이렇게. 객실마다?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운항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은 특히 선박 사고의 대부분은 인재에 의해 일어난다며 승무원들의 안전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수단에 많은 이런 비행기, 차, 자동차, 선박 많은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많은 교통수단 중에 배처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정확하게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느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지 업무에 집중하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예.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전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장님 말씀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무사히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19시간의 항해 동안 수십 건의 안부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건 아마도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두운 기억 때문일 겁니다. 저도 조금 두렵기도 했는데요. 막상 직접 타보니까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조금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은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은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욱 안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산 나오는 셀카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부산 해양경비안전서 밀락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유정석입니다. 부산 해양경비안전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만큼 저희들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재은혜 아나운서가 저희들과 같이 훈련도 받고 해상 순찰도 하면서 일일 해양경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변환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해양경찰청인데요.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해양경찰청은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기존 해경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정비가 됐습니다. 강 PD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경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해양경비안전서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지났는데요. 크고 작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해양경찰들은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이 해양경찰하면 바로 바다의 수호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일 해양경찰이 돼서 해양경찰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유정석 경사님. 예.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부산 해경서 밀락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유정석입니다. 지금 뭔가 좀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뭘 하고 계셨던 거죠? 예, 저희들 이제 네. 바로 일과 이제 시작함과 동시에 예. 저희들 이제 인명 매일 해상 구조 훈련을 대비해가지고 네네네. 매일 체력 단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겠어요. 수영은 좀 할 줄 아세요? 수영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수영 자신. 저희들 하는 업무가 네. 물론 이제 수영도 잘 해야 되고 또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네. 다 같이 한번 같이 훈련을 받을 건데 예. 하시는 거 한번 쭉 한번 지켜보고 네. 저희들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본격적으로 체력 훈련에 나섰는데요.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해양경찰은 매일매일 꾸준한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가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입수자 발생! 입수자 발생! 출동! 미션이야! 많은 대교 30m가 해서! 네, 경비정을 타고 신속히 이 가상 사고 지점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된 위치가 여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여기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사람이 많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이제 다수 인명 구조 장비 구명거리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구명하는 장비가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예. 장비인데 이 안에 이제 CO2가 장착이 돼 있어서 해상에 예. 투하를 하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이제 애들 타는 고무보트처럼 바람이 들어서 팽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죠. 예.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명 뗏목을 터뜨린 후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시간이 곧 생명인 만큼 서둘러 구명 뗏목 위로 익수자를 이동시켰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해보고 가슴 젖꼭지 바로 밑 손가락 밑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공호흡을 할 때는 턱이 위를 향하게 머리를 뒤로 제치고 기도를 확보한 후에 입을 벌려 익수자의 입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성인은 1분에 15회, 어린이는 20회 실시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계속해서요. 예. 네, 도착할 때까지요. 최선할 수 있는 조치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이건 계속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명이 동시에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펼치면 순식간에 펼쳐졌었고 그럴 때 어.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이프링이라고 라이프링이요. 예. 이제 동그랗게 링처럼 생겼죠. 튜브처럼 생겼네요. 예, 튜브처럼 생겼는데 던지면 줄이 풀리면서 잘 나갑니다. 이거 줄 잡고 예. 이것도 내나 구역이기 때문에 예. 물에 깔아앉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지금 잡았습니다. 한 사람
구조 훈련을 마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순찰에 나섰습니다. 바다에는 항시 이제 언제 뭐 어디서건 간에 위험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저희들이 또 정기적인 또 순찰을 통해서 해상의 조업이나 이제 항해하는 선박들이 또 이제 돌아보면서 저희 안전 관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해양 안전, 질서 유지 그 업무를 하는 거군요. 저 앞에 이제 배가 있어요. 조업하는 배 같은데. 조업하고 있는 선박 같은데 저희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선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잠시 배 붙여가지고 잠시 검문 검색 좀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라안전센터 경각 유정식입니다. 해상에서 술을 드시고 육상에서 이제 음주운전하는 것처럼 배도 똑같군요. 관련 법령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톤 이상 배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500만 원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역시 해상에서도 그 배 운전하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좀 위험하겠죠.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세게 한 번만 불어주십시오. 지금 요 P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측정 수치가 아니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이게 P가 안 나오는 거네요. P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뭐 선장님께서 뭐 안전 운전을 해상에서 하고 계셨군요. 평소에 이게 해양 경찰분들이 나와서 순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움 주시잖아요. 뭐 보시면 어떠세요? 고장이 났다든지 뭐 기름이 잘 못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소에 연락을 하면은 바로 뭐 보디기 하지. 우리 선장님한테는 우리 해양 경찰이 뭐 둘도 없는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 운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선장님 안전도 하십시오. 구조와 더불어 해상 순찰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궂은 날씨에는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자, 경사님. 오늘 하루 제가 기초적인 체력 훈련부터 또 해상 순찰, 익수자 구조까지 했었는데 저 잘했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뭐 보기에는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힘드네요. 정말 우리 해경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해경 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희 해양경찰들이 최근에 좀 많이 위축되고 애로사항이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해양경찰은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해양경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힘드시더라도 이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외치고 끝낼까요? 충성을 다하는 해양경찰 화이팅! 네, 1일 해양경찰이 된 최연우 아나운서의 모습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이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난 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크게 4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해상상황센터의 인력을 확보해 근무를 개선하고 또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해양에서의 골든타임 1시간을 지키기 위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해상 사고 현장에서 구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명구조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네 번째로는 인명구조 외에도 여객선이나 민간 어선 등의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런 정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인력이나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잘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세월호 참사.
한국선급의 부실한 선박검사와 설령 21년의 선박 노후화가 세월호의 직접적인 침몰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정부는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선박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5일 감사원이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선박 정기 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유람선과 연락선인 이 도선의 설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운항 금지 설령을 몇 년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이런 소식들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를 더 불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부산에서는 선박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선박 안전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역 광장.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이 이 세상에서 못다한 꿈을 저 세상에서 이루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수많은 안전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부산의 선박 안전 실태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헤쳐봅니다. 자갈치 시장, 공동어 시장과 가까운 부산 남항. 이곳에는 많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원양어선 특별안전점검에 제작진도 함께했습니다. 다 검사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설령 제한이 없는 원양어선, 선박 검사만 통과하면 운항할 수 있어 검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200원 지금 연령이 30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많은 수리를 하고 또 우리 검사도 그 설령에 맞춰가 또 검사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에서는 어떤 검사가 이뤄질까? 가장 먼저 선박의 중심부인 엔진부터 점검합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이 직접 검사에 나섭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확한 검사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이제 이게 청소를 한 상태에서 이 현상액을 뿌리게 되면은 그 크레이 간 부분에 들어갔던 침투액이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빨갛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가 그 부분에 크랙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겁니다. 검사 항목도 크게 251개로 늘어나 검사 기간만 무려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선박 검사가 막 한 달 가까이 되고 하면 선주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불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검사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원양 먼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검사를 위한 정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합니다. 어선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어떨까? 정부는 최근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거 선장님, 이것도 좀 너무 느슨하다 이거. 안전모를 쓴 한 남성이 여객선의 선장과 함께 안전점검에 나서고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해사안전감독관 윤영열 씨입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 채용한 선박안전 전문가입니다. 언제부터 지금 근무를 시작하신 겁니까? 4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관련 뭐 규정이나 법령이 생겼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사안전법 58조, 59조에 의해서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월 1일 이전에는 그 관계 법령들이 이제 시행이 안 됐던가요? 아니면? 그 전에 됐는데 저희들이 2월 16일 날 임명을 받고 교육을 마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4월 1일부터 현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해사안전감독관 20명을 주요 항만에 투입했고 부산에도 2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출항 전 최종적으로 만재 흘수선을 확인합니다. 안전을 위해 선박이 물에 잠겨야 하는 적정 수위를 표시한 만재 흘수선 검사까지 통과해야 복원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세 군데를 확인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쪽하고 선밑 쪽하고 가운데하고. 정부의 안전 대책은 세월호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하죠. 검사를 하니까 그 배가 지금 살아있는 배죠. 그 운항할 수 있는 배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렇지만 또 운항을 해보면요, 어디 문제가 발생해서 배를 정지를 시킨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배가 이제 오래되면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연안 여객선 설령을 살펴보면 제주를 오가는 파라다이스호는 설령 28년, 연안 크루즈선인 누리마루호는 설령 27년, 자그마카로 운행이 중단된 아일랜드호는 21년으로 선박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월호와 비슷한 규모의 여객선이 취항을 앞두고 한창 수리 중이라고 해서 부산의 한 조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선박은 일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수입한 선박 대부분이 노후화됐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배가 가져온 데 제가 3월 초에 가져왔습니다. 3월 8일쯤에. 올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일본에서 지금 올해 3월 달에 이제 사오신 건데 이게 설령은 얼마나 됐습니까? 설령은 19년이 좀 넘었습니다. 19년. 네. 우리가 지금 이 배라도 이제 급히 사와서 우리 대체선이 29년이 됐어요. 30년까지 못 쓰는데 그래서 이 대체 선박을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배를 사오게 됐습니다. 그 구명 뗏목이라고 보통 합니다. 구명벌. 세월호 참사를 통해 노후 선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노후 선박이 수입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지금 이 배가 그 완도, 추자, 제주 이렇게 다닐 건데 이 항로에 그 신조선 넣어서 그 사실 그 운항 비용이라든가 이 관리 이렇게 하면은 그 타산이 맞기가 좀 맞추기가 힘듭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던 국내 여객선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낡은 여객선이 수입되는 시장 구조는 1년이 지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잘 하더라도 아직까지 철판 자체가 많이 사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판이 많이 부식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냥 판단을 안 합니다.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검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점검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맞춰 검사를 진행합니다. 선박 안전점검을 하는 곳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성급 두 곳입니다. 최근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더 많은 선박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성급에서 20년 이상 되는 배들을 거의 안 받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주들이 저희 쪽에 와서 검사를 받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성급보다 검사가 뭐 완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 기관이면 정부 기관답게 더 공신력 있게 검사를 하고 있죠. 검사를 철저히 했다고 해도 선박은 해상 사고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의 충돌 사고처럼 부산은 항만이 크고 드나드는 배가 다양한 만큼 늘 선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만 봐도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해상 사고에 대비해서 바다에는 VTS, 즉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의 VTS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 신항 VTS를 찾아갔습니다. VTS는 바다를 향하는 모든 선박들을 잘 살펴 안전 운항을 유도하고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VTS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세월호는 이미 오전 8시 48분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속도가 급속히 줄었고 이후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포 회경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8시 58분. 첫 교신 시도까지 8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진도 VTS에서 일했던 해경들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해 세월호 사고 징후를 놓치고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당시 해경의 미흡한 대처는 인력 운영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력 운영에서 항만 VTS 요원들은 계속 그 분야에 계속적인 근무가 연속성을 이루어져 놓고 보는 거고요. 연안 VTS는 이제 그때 당시 해기경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그 보직 이동이 좀 잦았죠. 이곳 VTS는 부산 신항과 가덕도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대형 상선과 어선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상선과 어선의 사고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덕포네요. 후덕포입니까? 네. 지금 둘이 방향이 거의 똑같네요, 지금. 거의 지금 이제 그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약 한 3분 정도. 요 지금 길이가 여기 한 3분 정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방향이. 예, 3분 정도 되면 굉장히 가까워질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앞에 어선이 있는 사실을 요 클리비아라는 선박한테 알려주고요. 예. 정부에서는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 조난 주파수인 VHF 16번 사용의 의무화를 강화했습니다. 어쨌든 이 VHF 16번만 그래도 좀 켜놓고 가면 어선들이 지금 VTS에서 이제 그 경고나 주는 걸 알아들 수 있다 이거죠. 101 동방 여기 해군 함정입니다. 감도했습니다. 100%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선은 왜냐하면은 VHF는 그 선실 안에, 조타실 안에 있고 작업은 이제 선원들이 밖에 나가 근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어선 작업을 하니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업할 때는 거의 못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5 삼성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VTS의 미흡한 대처뿐만 아니라 항만 VTS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 VTS는 해경에서 관할하는 이원화된 구조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 연안 VTS 따로, 항만 VTS 따로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신항 구역에서 연안 VTS로 이제 그 선박들은 이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서로 이제 인수인계라고 그러죠. 이제 선박들을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협력 체제를 이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통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 있는 항만 VTS 15곳과 연안 VTS, 진도, 여수, 통영 세 곳의 운영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일원화됐습니다. 사고 이후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VTS가 그 관제탑 하나로 관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 관련 여러 가지 해양 안전 표지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와줘야 되는데 조직만 통합한다고 해가지고 이 그 VTS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동굴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과 집행이 일원화되도록, 그래서 이 불안한 동굴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한 기관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호 이후 정부가 쏟아낸 안전대책.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상처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사고 같은 사고가 다시금 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난다 하면은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과학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자면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그 안전 체계를 개선하는데 에너지를 투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과제들,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숙제를 푸는 해법들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불완전한 사고 방지 대책이었죠. 그런 것보다는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불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정부의 통제하에 묶어두려는 시행령의 발목이 잡혀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 유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선체 인양 역시 기정사실화됐지만 인양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사전 협의 없이 억대의 보상액이 발표된 것도 정부가 돈으로 진실규명을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유가족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유족의 아물지 않은 그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